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네, 반갑습니다. 국장의 노진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부분은요,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 그리고 그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 부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 항상 그 인지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당좌 자산 안에 또 카테고리를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카테고리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단기라는 글자로 일단 시작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정 과목 이름은 아니고요. 그 정의를 보시면 취득 후 혹은 여기에서는요 보고기간 말로부터라는 말도 됩니다. 1년 이내, 1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만기 도래한다는데 사실 요거 정의만 가지고는 크게 감은 안 오시죠. 그러니까 계정 과목만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이 계정 과목들은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단기 금융상품도 지금 보시는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더란데요. 너무 카테고리가 많아지니까 좀 혼동스럽죠. 그러면 우선은요, 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당좌자산 소속이다만 우선 1차적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당좌자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좌자산 카테고리다. 저 계정 2개는요. 그것만 우선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입니다. 단기 대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1년 이내 항상 단기라는 키워드랑 1년 이내라는 키워드는요. 거의 동일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1년 이내, 그리고 제가 이제 나온 김에 세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 1년 이내, 우리 하나 더 1년 이내에 대한 거 하나 더 있었죠. 유동. 이런 식으로 이 3가지를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주시고 여러분 대여라는 말은요, 이제 횟수라고 돼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빌려주다입니다. 빌려주다. 여러분 대여라는 말과 밑에 보이시는 차입이라는 말이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차입은 빌려오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좀 기억을 하세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대여라는 단어를 뭐 내가 빌려오는 것도 뭐 대여해왔습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뭐 DVD를 대여해오다, 책을 대여해오다 이런 식으로 말을 쓰는데 이제 회계에서는 그 단어를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만 대여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오면 차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지금 그리고 단기 대여금, 우리 자산 파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기 대여금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말이 차입이랬죠. 돈을 빌려왔으니까 빚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가 되겠죠. 네, 뭐 기본적인 거긴 한데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유가증권 중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유가증권 중에서 이 3가지가 있어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투자자산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룰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선은 이 챕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단기매매증권입니다. 이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투자자산에 속하며 그리고 당좌자산에 속한다. 그것만 좀 기억을 먼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뭐냐면 얘네들은 원래라면 투자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만기보유증권 얘도 원래 투자자산입니다. 근데 왜 단기 투자자산 안에 있나요? 제가 지금 투자자산입니다 하는 거는 비유동자산 안에 보면 투자자산이라는 카테고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챕터 요거는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거고, 얘네들은 결국은 당좌자산에 들어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꽂히지 마시고 우선 당좌자산 소속들을 지금 보고 있다.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되는데, 자, 다시 유가증권 밑으로 돌아갈게요. 단기매매증권. 성을 보시다시피 단기라는 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당좌자산 소속이 맞고요. 자, 근데 이제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기본적으로는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이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만기가 1년 안으로 남는 경우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이제 1년이 넘습니다,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를 시킨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간이 지나다 보면 얘네들도 1년 안에 이제 만기가 되겠죠. 처분을 하고 돈을 뭐 받아오겠죠. 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투자자산이라는 카테고리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당좌자산으로 바꿔주는 시기가 오거든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얘네들을 당좌자산으로 바꿔주는 그 타이밍에 당좌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우선은 요거 유가증권 우리 그 투자자산 가서 자세하게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냥 단기매매증권, 유가증권 중에서 단기매매증권은 당좌자산 소속이라더라. 그것만 기억합시다. 공부는 한 번에 너무 여러 가지를 다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단계에 맞춰서 조금씩 확장을 시켜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씩 뭐 확장되면서 반복되면서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매출채권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분기할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론 문제에 필요한 간단한 내용들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지금 매출채권 얘죠. 얘도 당좌자산 소속이라는 거, 그거를 알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론 부분에서는 얘도 이제 당좌자산 소속이라는 거 알자는 것과,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 있었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을 쓰려면 이제 어떤 거래여야 하냐면, 보시다시피 상품, 제품, 원재료와 관련된 거래여야 합니다. 이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요 재고자산들입니다. 재고자산들과 관련된 거래일 때만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을 쓸 수 있다. 자, 밑에 이제 비교를 보시면, 그러면 재고자산 이외인 애들을 외상이나 어음을 받고 판다면 계정과목은 미수금이 된다는 거죠. 요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매출채권이 나오면 항상 이제 반대로 매입 채무도 요거 정리해 놓고 가면 좋습니다. 이제 매입 채무는 뭐냐?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적어 보자면 외상 매입금이 있고요. 그리고 지급엄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매입 채무라고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은 매출채권과 차이는 뭐냐? 매출채권은 판매 거래이죠. 판매 거래. 그럼 매입 채무는 뭘까? 이거는 매입 거래겠죠. 매입할 때 외상으로 했거나, 그 다음에 어음으로 했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매입 채무가 되죠. 자, 그럼 이것도 재고자산 이외의 거래라면 계정과목은 뭐가 필요할까? 재고자산 이외를 외상으로 내가 매입하거나 어음으로 매입하면 어떤 계정을 써야 할까? 그것까지 하면 완벽하죠.
네,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붕괴하고 온 이유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붕괴를 좀 그냥 단순하게 암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법을 알려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일단 암기를 하셨고, 어떤 그 방식으로 붕괴가 작동되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론을 그 위에 살짝 얹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지식을 여러분들 확정을 짓자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이제 된다는 거죠.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드럼에 대한 회계 처리는, 네, 요거, 있는데, 우리 분계 연습하실 때, 제가 요거 충분히 다루어 드렸었기 때문에, 네, 요건 그때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으로 선급금과 미수금이 있습니다. 자, 미수금은 아까 위에서 2회 이거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네, 됐고, 선급금은 키워드만 또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분기하실 때 제가 키워드들을 다 알려드렸었죠. 계약금, 보통은 계약금이죠. 그리고 지급하다. 선이라는 말은 이제 미리라는 뜻인데, 계약금 같은 경우가 보통 미리 주는 돈이죠. 그리고 급은 지급할 때 급자거든요. 그래서 선급금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 잘 기억하자. 이 선수금과는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선수금은 바로 또 확장을 지을게요. 선수금은 뭐냐? 계약금을 이제 내가 받는 경우가 있겠죠. 물건 팔고 수수라고 하죠. 받다입니다. 받다. 수가 이제 받을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이제 되셨으면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문제 위주로 갈게요. 항상 기초적인 문제들은 뭐냐, 지금 1번 문제와 같이 그 계정 과목이 어디 잘 속하냐 이런 거 묻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 바로 읽어보면 당좌 자산에 속하지 않느니라고 합니다. 지금 보기가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이 좀 자주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뭐 어떤 계정은 어디 소속이야 이런 거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문제의 답은 바로 1번이라고 제가 체크를 우선 해드리고요. 그럼 얘의 정체는 뭐냐입니다. 얘의 정체는 우선은 부채, 일단 이렇게 적어 볼게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퇴충이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죠. 이거는 대표적인 비유동 부채였습니다. 그래서 퇴충의 차감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는 좀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쉬운 개념은 아니라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우선 넘어가세요.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책을 다 1회독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그때 또 이해하시면 또 이해가 더 잘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재무상태표 그려가지고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퇴충은 비유동 부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자리 중에서도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다는 거고요. 퇴충은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일시에 나갈 때를 대비해서 충당금 같은 건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 돈을 미리 준비해 놓는 개념입니다. 부채로 미리 잡아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다 나가면 1,000만 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면 이렇게 대충 1,000만 원을 미리 부채로 잡아 두고 준비를 해 두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기 4번에 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건 뭐냐, 요 부채로 미리 잡아 놓은 것만큼 이제 또 회사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은행에다가 그 돈들을 좀 넣어 놔야 돼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지금 하는 작업은 별개로 일단 두 가지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에서는 미리 나갈 돈이라고 부채를 잡는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돈에 해당되는 금액에 비슷하게 통장에 돈을 좀 넣어 놓는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산이라는 말이 있어서 얘 자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성격은 자산의 성격은 맞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그 안에다가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만든 통장이니까 자산이네요. 자산 자리에 적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적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얘는 어떻게 적냐면,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회사가 통장에 넣은 돈이 900만 원이 있어요. 항상 1000만 원하고 일치가 무조건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분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퇴직연금 연금 운용자산 900만 원 있습니다. 우리 통장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으로 잡아도 될까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순수한 내 자산은 아닙니다. 성격은 자산의 성격이 맞겠죠. 통장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이런 식으로 부채 밑에다가 붙여가지고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봤을 때, 아, 이 태연자란 놈은 태충과 관계가 있겠구나를 한눈에 딱 보이게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저 900만 원을 적는 거죠. 여러분, 제가 괄호 치면 어떤 뜻을 했어요? 마이너스라는 뜻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차변에 기록될 때는 900만 원이라 기록될 수 있지만요. 대변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라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시 방법입니다. 사실은. 표시 방법이고. 자,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은 지금 보시다시피 퇴충 밑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어려운 거니까 그냥 한번 쓱 듣기만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금액이 900이 아니라, 자, 900이 아니라 11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태연자에 1100만 원을 다 적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퇴충해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적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퇴충 금액보다는 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1000만 원만 적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 초과되는 부분 있죠. 걔는, 자, 걔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이 요 금액이 아니라 이제 밑에다가 100만 원만 이렇게 자산에다가 표시하는 형식으로 적게끔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계 기준이거든요. 자, 근데 뭐 지금 제가 너무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대충 초과 시 자산으로 초과분은 자산으로 기록됩니다. 자산에 기록된다. 그것도 이제 투자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그렇게 적는데 그냥 답은 어쨌든 4번 찍으실 수 있겠죠, 여러분. 네, 답은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린 거 이해하시면 좋지만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일단 넘어가십시오. 요거 기록만 좀 잘 필기만 해 놓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까지 막 깊게 할 건 아니니까요. 이제 2번 할게요. 재무상태표의 당좌자산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유형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답 찾아보시고요. 잠깐 멈추고 찾으십시오. 바로 풀이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풀어보고 풀이 듣는 게 낫습니다. 답은 4번 키워드 투자입니다. 투자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얘는 투자자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키워드 잡아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당좌입니다. 문제는 뭐 쉽게 풀리죠. 그 다음에 4번 하겠습니다. 매출채권 관련 문제. 자, 매출채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외상매출금과 좀 다 적을게요. 외상만 적으면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외상매출금과 그 다음에 받으러 그냥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저는. 자, 그리고 하나씩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횟수가 불확실한 매출 채권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 추산액을 대손은 못 받을 것 같은 추산은 추정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한다. 이거는 이따가 다음 챕터에서 바로 배울 거니까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 등의 이전 거래가 차입 거래에 해당되면 차입 거래라는 말 처분 손익을 해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처분이라는 말은 매각 거래일 때거든요. 매각 거래.
매각 거래에 해당될 때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렸고요. 차입 거래에 해당되면 그것과 관련돼서는 뭐 따로 뭐 이자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야 되겠죠. 어떤 이제 이자 같은 게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처분 손익이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매각 거래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디에 써 있는지 여기 잠깐만 올라가서 볼게요. 요 부분입니다. 우리 바드럼 할 때 중간에 어음을 은행 가서 판다 이런 표현 썼었잖아요. 그때 이제 매각 거래로 한다라는 말을 쓰면서 어음 대변에 적고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준 수수료라든지 할인료 같은 걸 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잡았죠. 이 처분 보이시죠? 이게 이 처분 손실로 인식한다. 보기 잠깐 더 내려가면 여기 봐봐. 처분 손익 보이죠? 이 말이거든요. 요 할인에서는 매각 거래이라서 이런 말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면 방금 그럼 차입 거래가 뭔데요? 라고 할 수 있죠. 차입 거래는 사실 뭐 분계로는 잘 안 나와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어음을 들고 가서요. 은행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돈을 그냥 빌려오는 형식도 가능해요. 그러면 뭐가 바뀌는데 이게 차입 거래라면 이거는 한번 적어 볼게요. 그냥 그럼 만약에 차입 거래로 바뀐다면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얘가 이제 차입 거래가 된다면 대변 똑같고 현금도 똑같아요. 그럼 요 부분만 달라지거든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을 쓸 수 없죠. 왜냐면 이게 처분한 건 아니잖아요. 담보로만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자 비용을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나와서 제가 요거 분계 연습할 때는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분계 챕터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차입 거래라는 것도 있구나 정도만 지금 한번 인지하시고 넘어갑시다. 그래 아까 그런 이론 문제를 푸실 때 뭐 헤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 식으로 됐고요.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대손출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뭐 이렇게 계산상각비로 한다.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요 뒷부분에서 할 겁니다. 뒷부분 참고. 아직 우리가 대손충당금 안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배우고 여러분들이 뭐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5번 합니다. 답은 2번. 다음 가나의 거래를 분개할 때 차변에 기입되는 계정 과목이네요. 차변입니다.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 되어 있고요. 상거래 외라는 말이 있네. 외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 보기 보시면 요것들 못 쓰죠. 왜냐면 상거래 외이니까. 그럼 미수금이겠지. 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이 당장 미수금 계정이 기억이 안 나셔도 보기 딱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럼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상품 등을 인수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미리 지급한 돈이겠죠. 자, 선급일까 선수일까? 지급이라는 글자 내가 왜 동그라미 쳤을까? 답은 2번이지. 쉽죠? 답 요렇게 그냥 찾으시면 돼. 기계적으로 하세요. 저런 것들 할 때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미래는 8월에 영업을 개시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를 하였다. 8월 말 현재 회수할 수 있는 매출채권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 8월이고요. 영업을 개시했고요. 거래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8월 말 현재 회수할 수 있는 매출채권의 잔액이네요. 여러분,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네요. 8월 말 현재의 매출채권 잔액. 요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푸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날짜별로 분계를 하나씩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지금 우선은 제가
숫자만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품 500만원을 외상으로 납품하다라는 말은 외상 매출금, 지금 물건 팔았다는 뜻이죠. 거래처한테. 외상 매출금이 500만원 생겼다 이 말입니다. 따로 분계 안 적고 이런 식으로 더하기로 적을게요. 자, 그런데 납품한 물건 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10만원에 반품시키다. 그러면 내가 받을 돈이 500만원이 있지만 이 중에서 10만원 빼줘야죠. 이거는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잔액 적을게요. 490만원이 되죠. 됐죠? 그 다음 외상대금 중에 300만원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의 조기 자금 결제로 인해서 약정하고 이렇게 하겠다 됐는데 이건 다 그냥 필요 없고요. 지금 300만원을 회수 이 말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나 외상값에서 300만원을 날리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금액은 190만원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답을 바로 이제 2번이죠. 2번 딱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데, 그럼 할인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할인은 사실 이 문제랑은 관계없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저 금액을 제외하고 받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딱 저 외상 매출금 금액, 내가 받을 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거 내가 받을 돈이라고 장부에 기록한 외상 매출금이라는 저 금액에만 딱 집중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푸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고, 뭐, 분개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을, 네,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대손 총담금 한번 하겠습니다. 이 대손 총담금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배움에 있어서 좀 생소한 개념 중에 하나이면서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대손 총담금이랑 감가상각 부분을 좀 생소해 하면서 좀 어려워합니다. 자, 근데 이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이제 회계라는 거 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친구한테 너 회계 알아? 하면서 대손 총담금이란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회계 공부를 잘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한번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자, 대손 총담금이라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기말이라 되어 있죠. 자, 항상 기말에는 왜 이런 기말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냐면 날짜는 이제 12월 31일이고 이때 우리가 결산을 하죠. 그러니까 결산 때는 이제 그 1년 동안에 정리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년 거를 준비하는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손 충당금이나 그 다음에 감가상각 이런 작업들을 다 기말 결산 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채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채권과 같은 받을 돈들을 뜻합니다. 밑에 이제 저는 두 가지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 놨고요. 횟수 불능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는 뭐냐? 못 받을 것 같다. 이 돈 못 받을 얼마를 내년에는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어요. 받을 돈이 있는데 저 거래처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얼마는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회계에서의 대표적인 그런 게 나오죠. 위험을 미리 위험 회피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엄청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그건 밑에 이제 분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계를 하시기 전에 네, 방금 말씀드렸던 요 채권들의 종류를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얘네들을 매출 채권이라고 하고 얘네들과 관련해서 내가 대손 충당금을 만들 때, 짤 때는요, 계정 과목을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을 씁니다. 소속은 판관비죠. 판관비는 나중에 손익계산서 큰 틀을 한번 암기하실 또 시간이 올 건데, 그때 판관비라는 비용 카테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얘네들도 전부 다 받을 돈들입니다. 받을 돈들인데 요것들도 혹시나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요 세 개, 대표적으로 요 세 개에 대해서 못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면
여기 단어 하나 붙었죠.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쓰고 얘는 소속되는 카테고리는 영업 외 비용, 영업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보니까 네, 영업의 비용으로 가는 겁니다. 까지 일단 잠깐 정리했고요. 이 단어를 쓴 게 이거 보세요.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요거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이 계정 과목 이름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손상각비 혹은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이름이 왜 바뀌냐면 그 대상 채권이 매출 채권일 때는 대손상각비를 쓰시면 되고 그 이외의 채권들일 경우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거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를 확인하자.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분개를 하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초의 외상매출금을 가정하겠습니다. 기초 1월 1일 날 우리 받을 돈이 10만원이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기초 외상매출금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도 봐주세요. 1차년도 말입니다. 1차년도 말이란 말은 1차년도는 이제 우리가 올해의 사업을 새로 시작했었는데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10만원 받을 돈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기말에 횟수불능 예상이 1000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10만원 중에서 1000원을 못 받을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했죠. 그러면 분개를 보십시오. 이제 첫 번째, 차변의 비용을 먼저 인식을 미리 해버립니다. 못 받으면 여러분 손실이잖아, 그지? 손실은 비용 계정이랑 연결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비용을 인식한다. 이거는 이제 보수주의와 관련이 있다. 회계 보수주의. 이게 뭐냐, 워낙 위험 깊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뭔가 손실이 날 것 같으면 회계는 특성상 미리 인식을 다 해버려요. 손실을. 그러니까 이거 손실 혹은 비용을 미리 인식하는 거죠. 수익은 확정 인식입니다.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식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발생도 안 했는데 나중에 못 받을 거를 미리 인식을 해버린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약간 뭐 쫄보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는 엄청 쫄보고, 사실 또 뭐냐, 회계는 남의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주주들 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최대한 이 위험 회피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좀 안전하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회사도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는 일단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리 알고 계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리 알고 우리도 다음 의사 결정을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을 미리 인식합니다. 얘는 아까 판관비라고 했었던 것도 기억나셔야 되고요. 비용 먼저 인식하시고요. 위로화살표. 자, 그리고 이제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온다는 거죠. 얘는 이제 정체가 뭐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뭡니까? 라고 하는데, 얘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우리 맨 앞에 쪽에서 아마 우리 이론 공부하실 때 이거 잠깐 그냥 낭비하자 이러면서 제가 정리해 드렸던 거 있었죠. 그런 유형의 계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 제가 오른쪽에 빈칸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옆에다가 각각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제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는 그림부터 옆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리는지 보시면 돼요. 이제 재무상태표가요, 이 분개가 다 반영이 된 이후에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 자, 먼저 외상매출금은 10만원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 지금 새로 설정했죠. 지금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제가 괄호의 뜻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괄호는 마이너스란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99,000원 이거는요, 위에서 아래를 빼면 자동적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거니까 이 금액이 왜 이 금액이지, 지금은 요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좀 잘 봤으면 좋겠는 거는 얘입니다. 얘에 좀 집중하세요. 사람들이 밑에 거 집중해가지고 이거 왜 이러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냥 위에서 아래 걸 빼라고. 그러면 나오잖아. 이거 왜가 아니고 이거는 기계적으로 빼면 돼. 오케이?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 T계정 보면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보십시오. 자, 이 T계정의 뜻은요,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분을 확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받을 돈이 10만원 있는데 그 밑에 붙였죠. 그거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000원이 있다. 이 말은 못 받을 것 같은 돈은 1,000원이 있으니 그래 알고 있어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잔액. 최종적으로 그러면 나는 내 외상 매출금이라 볼 수 있는 거는 99,000원이 아닐까? 뭐 이런 거죠. 근데 빨간 색깔로 칠한 거에 집중하라고 했고. 자, 근데 분계 잘 보세요. 분계는 왜 대변에 적었냐는 거죠. 여러분, 자산의 감소는 우리가 대변에 적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 다음, 이 대손 충당금은 사실은 자산의 감소는 아니고 자산을 감소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분계도 대변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표시는 차변에 해야 되다 보니 차변 외상 매출금 밑에다가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 약속입니다, 약속. 보세요. 이 대손 충당금을요, 만약에 오른쪽에 적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대손 충당금은 어떠한 채권과 관련이 있을까?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바로 밑에 딱 적어 놓으면, 아, 얘는 짝지가 외상 매출금이구나.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왜 이런 말씀 또 드리냐? 지금 대손 충당금이라는 동일한 이름의 계정 과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동명이인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요. 그래서 이건 채권별로, 아까 우리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 대여 선수 현금금 있었죠. 얘네들 전부 다 짝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이제 뭐 배우자가 있듯이. 그리고 얘네들 바로 밑에 받으러 밑에 이런 식으로 충당금이 다 붙어 있어요. 예, 금액이 있을 때는 다 이렇게 출력이 되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프로그램 가지고 한번 보면 우리 84배 저번에 깔아놨던 거 그냥 실행해갖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재무상태표를 한번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자 그냥 엔터 칩니다. 엔터 치면 12월달 들어가죠. 딴 거는 뭐 다 됐고. 자 우선 외상매출금 보이시죠? 네, 보시면 밑에 대손 충당금 있고 받으러 온 보이시죠? 요 밑에도 충당금 있죠. 그러니까 동명이인인데 얘네들 코드 번호는 달라요. 이름만 같아요. 코드 번호는 다르고 만치 우리 똑같은 이름인 친구들 2명이 있는데 뭐 김민지 이렇게 있는데 한 명 주민번호 다 다르잖아.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코드 번호가 달라요. 이름만 같고. 그리고 외상 매출금 금액 요 보이시죠? 여기서 25만원을 빼면 오른쪽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금액은 자동 계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받으러 온도 그렇고. 아까 대여금이랑 미수금이랑 있다면서요? 그거는 설정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요 데이터에서는 얘네들과 관련된 충당금이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밑에는 안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데이터 상에서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과 받으러 온에 대한 대손 충당금에 대한 금액만 기록이 돼서 입력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코드 번호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이거 뭐 켠 김에 또 가볼게요. 계정 과목 등록 한번 봅시다. 참고적으로 이제 하나씩 보시면 돼요. 자, 외상 매출금 보세요. 바로 밑에 충당금 보이시죠? 코드 번호가 항상 이런 식으로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받으러 온에 대한 대손 충당금도 여기 보시다시피 또 플러스 1이고, 또 단기대금도 보세요. 밑에 있죠? 이건 아까 입력이 안 됐으니까 출력이 안 된 것 뿐이고요. 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런 채권들, 받을 돈과 관련된 애들이라면 충당금을 가지고는 있어요. 전부 다. 그래 보시면 되고, 이제 입력이 돼야만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재무상태표의 모양이 바뀐 거예요. 이건 약식으로 제가 T계정으로 이렇게 그린 거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는 출력이 자산부채 자본이 위에서 아래로 쭉 그냥 나열식으로 표시를 해줘요. 근데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또 T계정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던 거고, 자, 2차년도로 갑니다. 자, 2차년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다음 해 기간 중이란 뜻이에요. 이제 12월 31일 말고 1월 1일부터 12월 한 30일까지 뭐 그 정도가 이제 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헬스블룸 발생이 실제로 500만 원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외상 매출금은요, 여러분 자산 계정이니까 차변에 적혀 있었는데 못 받게 됐으니까 이제 대변에다가 5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돼요. 500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차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아까 여기 설정했었던 대손충당금 대변에 설정했었던 거 1,000원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약간은 비상금 주머니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1,000원에서 500원을 빼서 쓴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또 위에 거 보면서 보세요. 아까 우리 충당금 주머니를 늘릴 때는 대변에 막 적었었어요. 그죠? 그럼 이 충당금 주머니를 줄이고 싶으면 반대에 적는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T 계정으로 바로 한번 더 그려보는 거예요. 이 분계 이후에 T 계정으로 그려보면 재무상태표 외상매출금 금액은, 자 지금 원래 10만원이 있었는데 500이 빠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금액을 바꾸면 되겠죠. 여러분 근데 또 외상매출금 금액에 너무 또 연연하시지 마세요. 지금은 대손충당금 잔액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만 좀 봐주시면 돼요. 자, 대손충당금 잔액이 원래 1,000원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500 뺐었죠. 그러면 500이 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기계적인 계산인 거 아시죠? 지금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충당금 요거에 집중하라고요. 요 위에 있는 외상매출금이나 여기 차감해서 계산되는 요거를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말고 우선은 얘부터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다 밑에 것까지 다 할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면은 이제 다른 것도 한번 보십시오. 네, 지금 집중할 부분을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00년도 말이 됐습니다. 또 그 다음 해를 준비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예상하는 금액 1200. 내년에 1200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보세요. 2000년도 중에 500 뺐어서 500이 남았다 했죠. 내년에 예상되는 금액은 1200이라고 하죠. 둘 사이에 차이 금액 얼마입니까? 700 확인되시나요? 그러니까 난 700만 더 주머니에다가 비상금을 준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밑에 분계를 한번 보세요. 추가하는 분계 또 나왔죠. 1번 분계랑 1번 분계랑 똑같은 분계를 하는데 금액만 이렇게 달라져 있죠. 왜냐? 나는 700만 더 추가하면 1200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추가했어요. 자, 그래서 T 계정을 이제 그려볼게요. T 계정. 자, 외상매출금. 이건 위에 있던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 외상매출금도 플러스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되기도 하는데, 갚으면 마이너스고 또 플러스 되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대손충당금 그래서 얼마 됐는데요? 맞춰봐. 500이 있었거든, 위에 보면. 위에 보면 500 있었잖아. 700 추가했지. 그럼 충당금이 얼마 되는 거야? 내가 예상했던 1200이 되는 거겠지. 여기서 예상했었잖아. 1200이라 내년에 1200 못 받을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계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장부가액은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이 부분을 장부가액이라고 불러요. 98300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냥.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차년도 중입니다. 3차년도 중에 자, 이것도 충당금에 집중하시고, 자, 3차년도 중입니다. 3차년도 중 그 다음 해가 됐단 말이고요. 그 다음 해가 됐고 못 받는 돈이 지금 1500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먼저 여기 첫 번째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 계정, 차변에 있던 계정을 1500만큼 없애야 되겠습니다. 이만큼 못 받게 됐으니까 이건 이제 받을 돈이라고 적어 놓으면 안 되죠. 그 다음 이 1500 아까 보자. 비상금 준비해 놓은 거 1200이 있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1200을 먼저 가져다 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1500 금액에서 이제 1200을 가져다 썼으면 300이 모자라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추가적으로 비용을 한 번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충당금으로 다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킵니다.
됐어요. 이거 비용을 언제 발생시키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보세요. 아까 말에 1차년도 말도 그렇고 2차년도 말도 그렇고 미리 비용 발생시켰잖아, 맞지? 예상을 해서. 근데 예상이 항상 뭐 맞진 않으니까 이때 이제 했던 게 다 충당금으로 다 충당이 안 되니까 1200으로 충당이 안 되니까 추가로 이제 300을 비용을 이때는 이제 발생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T계정 그려봅니다. 다시 T계정을 그려보시면 이제 외상하시고 1500 빠졌죠. 98 외상 매출금은 98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선 충당금 지금 그래서 이제 다 날라갔죠. 제로입니다. 지금 한 푼도 없어요. 충당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당금에 집중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3차년도 말이 또 되었습니다. 3차년도 말이 됐고, 이제 사장님이 그래요. 우리 3차년도 때 준비해 놓은 거가 좀 부족해서 좀 더 추가했었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좀 예상을 많이 해봅시다 하면서 2천 못 받을 걸로 예상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지금 대선 충당금이 빵원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2천 만들려면 2천씩 추가를 이렇게 해야 되겠지. 요거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외상은 뭐 그대로 98로 적고 밑에 이제 대선 충당금이 얼마가 됐어요? 2천이 됐죠. 빵원에서 이제 2천을 추가를 했으니까. 요건 기계적으로 이제 빼시면 되고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요 부분 집중하시면 됩니다. 우선 충당금 현재 2천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4천년도 중 아까 2천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제 4천년도 볼게요. 그 다음 해가 됐고요. 500 못 받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충당금이 2천이 있는 상태에서 500만 띡 뺐으면 되고 외상 매출금도 500 없애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또 적으면 되겠죠. 아까 외상 매출금이 98 네, 98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충당금은 지금 500이 빠졌으니까 아까 우리 2000 설정했죠. 네, 2000에서 500을 빠지면 1500 이렇게 적고 그러면 9, 6, 5, 0, 0이 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약간 스토리텔링 식으로 제가 만든 예시라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합리적인 결정이었었어요. 무슨 말이냐. 아까 3000년도 때 왜 2000 했어요? 요때 모자란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 그럼 좀 많이 못 받을 거라 예상하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한 거예요. 근데 또 막상 보세요. 뚜껑을 열어보니 횟수 불능이 500밖에 발생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만 발생하고 엄청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약간의 예측을 좀 잘 못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4천년도 말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우리 2천은 오바였어. 우리 1000으로 맞추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현재 1500이 남아있는 상태. 1000으로 맞추자.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될까요? 안 돼요. 회계에서는 무조건 숫자를 맞추셔야죠. 자, 그럼 1500에서 1000으로 맞추려면 충당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빼야 된다. 근데 그 빼는 분계가 어떻게 적혀 있다? 차변에 적혀 있다. 요거 기억하세요. 아까 위에 보세요. 아까 추가하는 분계가 1, 3, 5였잖아요. 전부 다 추가할 때마다 충당금이 대변에 있었죠. 그죠? 추가할 때는. 그러면 감소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차변에 적으면 되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자, 아까 추가할 때는요. 삼각비 적었었죠. 근데 이제 없앨 때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써야 돼요. 여기다가 대손 삼각비 띡 적으면 안 돼요. 그리고 조심하실 부분, 요거 판관비입니다. 이게 왜 판관비냐? 이것도 사실은 자산, 얘랑 관련이 있어요. 지금 예시에서 다루고 있는 거 외상매출금이죠. 제가 아까 외상매출금이면 대손상각비를 쓰는데 이 대손상각비는 판관비다 이런 말씀 드렸죠. 얘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얘가 판관비였죠? 그러면 요 환입도 판관비인 계정을 쓰시면 뭐 된다.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T 계정 하나 더 적어 드리고 이제 대선 총당 이론 정리 한번 조금만 간단하게 해드리고 잠깐 끊었다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이후에 요 예상 매출금이 잠깐만요. 위에 좀 확인 잠깐만요 할게요. 요 부분이 좀 오류가 있네. 98이었잖아, 그치? 얘가 이제 98, 요거는 98이 되면 안 되겠네. 요거는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도 숫자를 맞춰놔야 되니까, 요거는 예상 매출금이 975라고 이렇게 적는 게 더 맞습니다. 네, 요거는 일단 수정만 하세요. 975 이렇게 됐고, 총당금에 일단 집중하시고요. 대선 총당금이 그래서 얼마가 됐냐면 1000원이 된 거죠. 1500이었는데 위에 1500이었는데 아래쪽에서 500을 없애는 추가적인 분기를 또 해줬기 때문에 예상을 또 1000을 했고, 그러니까 이 금액을 맞춰야 되니까 1000원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96500이라고 적으시면 뭐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래서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케이. 문제는 다음 타임에 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용어 정리 하나만 좀 할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T 계정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대선 총당금 잔액이 이제 T 계정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 있죠. 아까 기계적으로 이거 계산된다 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빼라. 빼면 되는 것이다. 왜? 아니, 왜라는 건 생각하지 마라. 그냥 위에서 아래를 빼서 나온 거일 뿐이다. 최종적으로는 뭐 뜻하는 바는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애들이다 라고 했거든요. 얘를 부르는 말은 장부가액 혹은 장부금액이라고 해요. 이건 용어만 정리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감가상각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장부가액을 이란 용어를 확정 짓거든요. 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뺀 거, 이거 빼고 나머지 이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애를 이렇게 빨갛게 체크 다 했죠. 이렇게 얘네들을 장부가액, 뭐의 장부가액? 지금은 이제 외상매출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외상매출금의 장부가액이라고 불러요. 장부가액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위에 이거는 뭔데요? 위에 그냥 외상매출금 옆에 있는 거는 뭐라고 불러요? 얘는 그냥 잔액이라고 부르면 돼요. 잔액. 외상매출금의 잔액 이래 부르면 되고요. 그러면 그 잔액에서 충당금을 뺀 나머지를 우리는 장부가액, 장부금액, 외상매출금의 장부가액, 장부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좀 헷갈리시죠? 우선 적으세요. 적고 대선 충당금은 지금 바로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이거 한 번만 더 돌려서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이제 문제 풀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공부는 바로 이해되시면 수업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혼자 독학하시면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한 3번은 반복해야 돼요. 책을 3번 정도 돌려서 본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면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now, honey, 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